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여러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축장군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아마도 대다수가 한 인물을 떠올릴 텐데 바로 롬멜입니다. 남자들이라면 최소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이름일 것입니다.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롬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의 드라마틱한 삶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빈 롬멜은 1891년 11월 15일 독일 남부의 비르텐베르크주 하이덴하임에서 태어났습니다. 롬멜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로 그의 가족은 중산층에 속했습니다. 롬멜에게는 2명의 남동생과 1명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인 칼은 훗날 성공한 치과의사가 되었고 막내 동생인 게르하르트는 오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롬멜과 가까웠던 누나 헬레네는 미술선생이 되었습니다. 수학과 야외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롬멜은 항공기술자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접고 포병장교 출신인 아버지의 권유로 직업 군인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장교가 되려면 우선 사병으로 복무한 뒤 장교들의 추천을 받아야 사관 후보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롬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포병이 되고 싶었으나 당시 이 병과의 인기는 기병에 이어 2위를 차지할 만큼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병과 포병은 포로위생 귀족 출신이 아니면 되기 힘들었고 중산층 출신인 롬멜은 이러한 병과에 지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롬멜은 현지 주둔 부대인 일명 비르텐베르크 연대인 제124 보병연대에 1910년 7월에 입대했습니다. 롬멜은 곧 장교들의 눈에 띄어 추천서를 받아 단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1월 보병서위로 임관되어 제124 보병연대로 복귀하였습니다. 롬멜은 서위로 복무 중 발브루가 슈템머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 딸까지 낳았으나 귀족 출신인 발브루가 어머니의 반대에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11월 단치에서 사관 후보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루시에 몰린과 결혼하였습니다. 당시의 다른 많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독일군도 장교들이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장교들이 직업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집중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롬멜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유능한 전투장교임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관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독일군은 전쟁 초기 슐리펜 계획에 의해 작전을 전개시켰습니다. 슐리펜 계획은 1905년 12월 포로이센 육군 참모총장인 알프레드 폰 슐리펜이 수립한 프랑스에 대한 작전 계획으로 1906년 참모총장 몰트케에 의해 작전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작전 계획은 독일이 러시아, 프랑스와 동시에 전쟁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산업과 철도 부설이 빈약한 러시아는 견제만 하고 프랑스와 먼저 신속한 단기전을 벌여 승리를 거둔 후 이 병력을 신속하게 동부전선으로 이동시켜 러시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성패 여부는 서부전선에서 얼마나 빨리 벨기에를 관통하여 파리를 점령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러시아군이 얼마나 빨리 전선에 배치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슐리펜 계획은 독일군의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서부전선에서 벨기에를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연합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른강에서 프랑스군에 의해 진격이 제지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9월 초에 서부전선에서 독일군의 공세가 힘을 잃고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동원 속도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이루어지자 독일군은 서부전선의 일개 군단을 동부전선에 투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써 결국 독일군은 슐리펜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초기 롬멜의 연대는 27사단 소속으로 메즈강 도하 작전에 참가했으며 베르댕 북서쪽 바렌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대퇴부의 총상을 입을 정도로 용감하게 싸운 롬멜은 2급 철시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부상 회복 후 자대로 복귀한 롬멜은 한 중대의 지휘관이 되어 아르곤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의 중대가 프랑스군에 대한 공격에 성공함으로써 그는 1급 철시자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롬멜은 비르텐베르크 산악대대의 중대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인 1915년에서 1917년 사이에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간의 이손초강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12차례의 전투가 그 유명한 이손초 전투입니다. 연합군 측인 이탈리아의 공격 목표는 오스트리아의 주요 항구인 트리에스테였습니다. 이탈리아군은 1917년 8월까지는 전진을 거의 못하다가 제11차 이손초 전투에서 트리에스테를 위협할 만한 거리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군은 독일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산악군단이 소속된 독일 제14군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이손초강을 건너 이탈리아군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군은 강 자체를 제1방어선으로 삼고 그 뒤쪽에 제2방어선을 구축하고 산 전체를 제3방어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산악군단의 목표는 이 마지막 방어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비르텐베르크 산악대대의 임무는 마타주르산 정상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1917년 10월 24일 공격을 시작한 독일군은 이탈리아군의 제1방어선과 제2방어선을 돌파하고 제3방어선의 강력하게 요사된 고지의 능선에 도달했습니다. 이 방어선은 능선의 반대편에 있는 마타주르산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 꼭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롬멜의 부대는 고전하기는 했으나 측면으로 우회하여 기습공격을 감행해 이탈리아군 500명을 포로로 잡고 능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마타주르산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은 크라곤자 산과 무르질리 산이 남아있었으나 이 두 산도 점령하여 2,500명의 포로를 사로잡았습니다. 드디어 마타주르산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대장의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대장인 슈프레스 소령은 롬멜이 생포한 포로들의 수를 보고 이미 고지를 확보하여 전투가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부 중대들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하기 시작했으나 롬멜은 최종 목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즉시 동원 가능한 병력이 겨우 100여 명밖에 되지 않고 기관총도 6정밖에 없었으나 대대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17년 10월 26일 오전 11시 40분 마침내 마타주르산을 점령하였습니다. 롬멜의 부대는 무려 50시간 넘게 계속 작전을 펼쳤고 이탈리아군 9,000명을 포로로 잡았으나 아군 사상자는 3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운으로 슈프레스 소령과 롬멜은 프로이센 최고 무공훈장인 푸르르 메리트를 받았습니다. 이후 롬멜은 서부전선 제64군단의 참모장교로 근무했으며 전쟁 종료 직전 대위로 진급하였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제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군의 규모가 심각하게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 장교단은 살아남았는데 롬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쟁 당시의 탁월한 전투 기록만으로도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920년 10월 롬멜은 제13보병연대의 중대장으로 9년 동안 복무하였고 우수한 근무 성적으로 1929년 9월 장교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드레스덴 보병학교의 교관이 되었습니다. 1932년 소령으로 진급한 롬멜은 고슬라리에 있는 제17보병연대 제3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롬멜은 고슬라리에서 히틀러를 처음 만났습니다. 1934년 9월 히틀러가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롬멜의 대대가 그를 1시간 동안 경호했던 것입니다. 1935년 9월
중령으로 진급한 롬멜은 포츠당 군사학교의 전술교관으로 근무하여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937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직접 겪은 경험들에 관한 강의 내용을 모아 보병전술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 놀랍게도 베스트셀러가 되어 유명 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1936년 3월 히틀러는 비무장지대인 라닐란트를 점령하고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많은 독일인들과 마찬가지로 롬멜도 히틀러의 대담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롬멜은 나치당원은 아니었으나 사상교육 과정에 참여했으며 나치당의 많은 목표들을 지지했는데 특히 1914년 이전의 국경을 회복하여 독일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려는 히틀러의 목표에 전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롬멜은 그의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히틀러에게 개인적으로 충성을 맹세했는데 독일 군법상 이러한 맹세는 깨트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1939년 3월 롬멜은 독일에 점령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방문하는 히틀러의 경호대대를 지휘하여 다시 총통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939년 6월 소장으로 진급한 롬멜은 8월부터 히틀러 야전사령부의 경호부대를 지휘하였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 전쟁에서 롬멜은 방관자였지만 독일군이 전격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속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적을 타격하기 위해 측면기동을 실시하면서 병력을 집중시켜 충격과 기습을 달성하는 방식은 그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선악부대와 함께 펼쳤던 전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롬멜은 폴란드 전쟁을 통해 히틀러와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히틀러의 사령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 전쟁 후 롬멜은 야전 지휘를 맡기를 원했고 히틀러는 그가 사단을 맡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폴란드 전쟁에서 기갑부대의 전투력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롬멜은 기갑사단을 맡기를 원했고 보병 출신이라 어렵다는 반대를 무릅쓰고 히틀러의 명령으로 1940년 2월 6일 제7기갑사단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1940년 2월 10일) 롬멜은 제7기갑사단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7기갑사단은 1938년에 창설된 중거리 정찰을 주요 임무로 하는 제2경사단이 전환된 부대였습니다. 폴란드 전쟁을 통해 이러한 경사단들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충격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경사단들은 기갑사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사단에서 전환된 제7기갑사단의 구성을 보면 3개 전차대대로 편성된 1개 전차연대, 2개의 차량화 보병연대, 1개의 정찰대대, 1개의 오토바이 대대, 1개의 공병대대, 75문의 대포, 1개의 대전차포 대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단장이 된 롬멜은 매일 아침 6시에 구보를 하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부하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그의 지휘 방식이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지휘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위 장교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자질이지만 고위 지휘관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롬멜은 늘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에 있고 싶어 했으며 대개의 경우 카리스마를 통해 상황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지휘 방식 때문에 그와 접촉할 수 없었던 그의 참모진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괴화전을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있었던 롬멜은 사단의 예하 부대들과 국토횡단 행군 훈련을 실시하여 전격전의 요체인 충격과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은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제15기갑 군단에 속한 롬멜의 제7기갑사단 또한 벨기에로 진격을 개시하였습니다. 5월 11일
정오의 제7기갑사단은 벌써 64km를 진격했으며 5월 13일에는 프랑스군의 저항을 뚫고 메즈강을 건넜습니다. 롬멜의 제7기갑사단은 슈투카 극강화 폭격기의 지원을 받으며 전형적인 전격전을 감행하여 엄청난 속도로 진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병의 이동 속도가 느려 보병부대와 전차부대 사이에 생긴 공간으로 적군이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쾌속 진격한 제7기갑사단은 5월 16일에는 마지노선에 도착하였고 5월 20일에는 아라스에 도달하였습니다. 6월 5일에는 송강을 건넜으며 6월 12일에는 라브르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마침내 세르브르를 점령함으로써 제7기갑사단의 임무를 완성하였습니다. 프랑스군은 제7기갑사단을 유령사단이라 부르며 롬멜의 기갑부대 지휘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롬멜은 전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1940년 6월 25일 프랑스가 항복하면서 공식적으로 적대행위가 끝났습니다. 롬멜은 독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선전상 요셉 게벨스는 재빨리 롬멜을 선전에 이용했고 히틀러는 롬멜의 사단이 벨기에와 프랑스로 진격한 경로를 표시한 지도를 특별히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롬멜은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계속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상황을 반겼고 자기가 받고 있는 숭배와 명성을 즐겼습니다. 1882년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손에 넣기 위해 터키의 총독을 밀어내고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이탈리아는 터키로부터 트리폴리타니아와 키레나이카 지방을 빼앗았고 이 지역은 1934년 이탈리아 식민지 리비아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탈리아군은 에티오피아로 쳐들어가 1936년 5월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점령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새로운 로마 제국의 건설을 선포하였습니다. 1940년 6월 10일 서부전선에서의 독일군의 성공에 고무된 이탈리아는 영국과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이미 적기를 놓친 데다 준비조차 미흡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군대를 재정비하고 무장한 독일 군대와 달리 이탈리아 군대의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무솔리니는 이집트를 점령하여 과거 로마 제국이 우리의 바다라고 불리는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였습니다. 1940년 9월 13일 리비아의 이탈리아군이 이집트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사흘 동안 97km를 진격했으나 시디바라니에서 진군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유는 물자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막의 전투는 해전과 마찬가지로 적군을 추적해서 공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기존의 영토 점령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차라리 그것은 단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물자 보급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각종 보급품을 하용할 수 있는 항구가 얼마 없어서 군대가 진격할수록 전방지역까지 몇백 킬로미터 거리까지 보급품을 배달해야 했습니다. 전방의 부대가 계속 전진할수록 물자 보급 캠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전투의 패배에 후퇴를 하면 보급 캠프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1940년 겨울 사태는 급반전되었습니다. 12월 9일 리처드 오커너의 지휘하에 영국군은 시디바라니의 이탈리아군을 공격하여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고 단 8주 만에 이탈리아군을 키레나이카에서 몰아냈습니다. 영국군은 이탈리아군 2만 명을 포로로 잡았고 야포 200문, 전차 120대를 노획하였습니다. 리비아에서의 영국군의 승리가 눈에 보이듯 뻔한데도 영국 수상 처칠은 1941년 2월 12일 공격을 중지하고 북아프리카의 영국군 상당수를 그리스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침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북아프리카 전쟁은 그 후 2년 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2월 12일 롬멜이 트리폴리에 도착하여 최초로 아프리카 땅을 밟았습니다. 히틀러로부터 아프리카 파견 독일군의 지휘권을 받은 롬멜의 임무는
영국군의 전진을 저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도를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폴리에 도착한 롬멜은 방어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주 동안의 정보 수집과 정찰 결과 영국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여 공격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키레나이카의 영국군은 최근 승리한 전투를 치르면서 상당히 지쳤으며 특히 영국군 전차들은 많은 기계적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처칠의 명령으로 그리스로 병력을 일부를 이동시킨 결과 영국군은 진격할 더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롬멜은 그 사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제5경사단의 부대만으로 엘라게일라를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계속 전진한 아프리카 군단은 4월 2일 아게다비아를 점령하였고 후퇴하는 영국군을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이 엘라게일라에서 솔룬까지 진격하는데 14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롬멜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에즈 운하였습니다. 보급선이 계속 길어지면서 알렉산드리아 서쪽에 있는 유일한 항구인 토브룩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롬멜의 다음 목표는 토브룩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 역시 토브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토브룩의 육지와 해안에 요새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당시 롬멜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월 10일 아프리카 군단은 공격을 시작했으나 병사들은 지칠대로 지쳐 있었고 병력도 부족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공격으로도 토브룩은 요지부동이었고 마침내 5월 4일 토브룩 공격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승리로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은 롬멜은 처음으로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5월 15일 영국군의 공격이 있었으나 격퇴되었습니다. 6월 15일 영국군은 암호명 배틀렉스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작전의 목표는 토브룩 수비대를 구하고 아프리카 군단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의 공격은 88mm 대전차포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롬멜은 수에즈 운하에 도달하는 꿈을 꾸었으나 곧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941년 6월 22일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북아프리카 전선은 부차적인 전선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했던 보급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와중에 롬멜은 대장으로 진급하고 그의 사령부는 기갑군 사령부로 승격되었습니다. 그의 직속 부대로는 제15기갑사단, 제21기갑사단, 제90경사단으로 이루어진 독일 아프리카 군단이 있었고 이탈리아군 제20, 제21 군단을 지휘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참모장 가우저를 도와줄 윤후관 참모진을 구성하였습니다. 1941년 8월부터 롬멜은 토브룩을 향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1941년 11월 18일 오킨렉을 새로운 사령관으로 해서 충실한 준비를 한 영국군 제8군이 선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영국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가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토브룩에서 영국군 수비대 병력이 포위망을 뚫고 나왔으므로 공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영국군은 재보급을 받아 강화되었으나 아프리카 군단은 병력을 다 소모한 데다 보고까지 받지 못해 1941년 12월 7일 후퇴를 시작하였습니다. 멜사프레가까지 철수한 아프리카 군단이 영국군의 공격을 막아내자 롬멜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4개월간의 휴지기가 있었고 이 기간 동안 병력과 보급품을 충분히 확보한 롬멜은 1942년 5월 26일 기습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정강석화와도 같은 기동전을 감행한 롬멜은 1942년 6월 21일 드디어 토브룩을 점령하였습니다. 6월 22일 토브룩 함락 뉴스가 독일 라디오 방송으로 발표되자 그는 다시 한번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육군 원수로 진급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원수 자리에 오른 최연소 장군이었습니다. 토브룩에서의 승리는 롬멜 신화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롬멜은 토브룩 점령 후 진격을 멈춰야 했습니다. 지중해 전략의 다음 단계는 몰타 점령이었습니다. 롬멜에 대한 해상 보급 루트를 줄기차게 방해한 주축 세력이 몰타의 영국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몰타의 영국 공군을 제압하는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고 제공권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롬멜은 숨 돌릴 틈 없이 영국군 제8군을 괴멸시키길 원했습니다. 특히 토브룩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보급 상황도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최고사령부의 승낙을 받은 롬멜은 6월 23일 이집트 국경을 넘었고 메르사마토르를 점령했습니다. 6월 30일 롬멜은 엘-알라메인에 접근했습니다. 사실 당시 그의 병력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가동되는 전차는 겨우 55대 뿐이었습니다. 반면 영국군 제8군은 엘-알라메인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7월 1일 시작된 롬멜의 공격은 영국군의 강력한 저항에 점점 힘을 잃었고 계속된 전투에 영국군 또한 지쳐갔습니다. 결국 7월 27일 전투는 일시 중단되었고 첫 번째 엘-알라메인 전투가 끝났습니다. 이 당시 롬멜은 지난 19개월 동안 과로로 생긴 만성 위장병과 장질환, 감기, 순환기 질환, 탈진 등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롬멜은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군은 중동군 사령관에서 오키넥이 해임되고 헤롤드 알렉산더로 교체되었으며 제8군 사령관에는 버나드 몽고메리 중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드디어 롬멜에 대항할 수 있는 호족수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물량의 우세를 신봉하는 몽고메리는 제8군 사령관에 임명되자마자 제일 먼저 엘-알라메인 방어선에서 철수하려던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고 방어선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8월 30일 롬멜은 나머지 병력과 연료를 쥐어짜내어 최후의 공격을 감행했으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영국군의 강력한 방어에 막혀 9월 2일 마침내 공격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후퇴하며 방어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9월 23일 롬멜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를 떠나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10월 23일 밤 1000대가 넘는 전차와 1500대의 항공기를 동원하는 등 압도적인 물량을 자랑하는 영국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투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롬멜의 후임으로 부임한 슈투메 장군이 전사하는 등 아프리카 군단은 힘든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양을 하고 있던 롬멜이 다시 한번 아프리카 군단의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로 돌아온 롬멜은 연료와 탄약, 병력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히틀러에게 철수를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귀관의 병사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승리 아니면 죽음뿐이다 였습니다. 그러나 총통의 명령보다 병사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롬멜의 의견을 남부군 사령관 캐슬링이 받아들였고 다시 한번 히틀러에게 철수를 요청하여 드디어 수락을 받고 철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차 엘-알라메인 전투에서 아프리카 군단은 1만 5천 명의 사상자와 전차 400대 및 대포 1000문을 잃었고 2만 3천 명이 포로로 잡히는 피해를 입고 패배하였습니다. 엘-알라메인 전투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미드웨이 해전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황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전투로 꼽히고 있습니다. 엘-알라메인 전투에서 패한 롬멜은 티니지를 향해 대각을 시작했습니다. 무솔리니와 이탈리아군 총사령관은 그들의 식민지 리비아를 잃게 될까봐 위치를 고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롬멜의 입장에서는 연료와 탄약, 장비 부족으로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영국 공군과 제8군의 공세에도 아프리카 군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롬멜의 탁월한 군사적 역량과 필사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롬멜은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상륙은 곧 아프리카 군단에 새롭고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라말파 전투와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충분히 경험한 적이 있는 강력한 미국의 무기가 투입된다면 북아프리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롬멜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롬멜은 아프리카 군단을 구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말고 아프리카에서의 철수를 명령해달라고 총사령부와 총통에게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롬멜의 철수 건의에 히틀러는 경노했고 최후까지 티니지의 교두보를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1943년 1월 26일 롬멜은 북아프리카군 사령관에서 해임되었고 1943년 3월 9일에는 북아프리카를 떠났습니다. 이후 1943년 5월 13일 독일 아프리카 군단은 연합군에게 항복하였고 이로써 아프리카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13만 명의 독일 병사와 18만 명의 이탈리아 병사가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9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독일군 18,594명, 이탈리아군 22,341명, 영국군 35,478명, 미군 2,715명이 사망하고 실종자까지 합해 전체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롬멜은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24만 명이나 되는 전쟁 포로를 연합군에게 안겨준 티니지에서의 패전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관심사는 이탈리아의 미래, 특히 연합군이 이탈리아를 침공할 경우 그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1943년 7월 10일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하자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나라를 구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면 연합군에게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솔리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고 그의 지도력은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7월 25일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의 동의하에 파시스트 대평의회는 무솔리니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피에트로 바돌리오 원수를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며 이 정부는 즉시 연합군과 은밀하게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롬멜은 이탈리아 북부의 방어를 맡은 비집단군의 지휘를 맡았는데 그의 또 다른 임무는 유사시 이탈리아군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하자 롬멜은 이탈리아군의 무장 해제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9월 14일 롬멜은 맹장수술을 받았고 9월 27일이 되어서야 퇴원했습니다. 롬멜이 입원해 있는 동안 캐슬링은 연합군에 대한 반격작전을 펼쳤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캐슬링은 히틀러에게 철수를 요청하였고 히틀러는 싸우면서 북쪽으로 철수해도 좋다는 허락을 하였습니다. 캐슬링은 연합군을 이탈리아 남부에 최대한 오래 묶어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로마 북쪽의 아펜니노 산맥의 요새화된 방어선으로 철수한다는 롬멜의 계획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을 로마 남쪽의 산악지대에 묶어놓자는 캐슬링의 제안을 히틀러와 독일 국방군 최고사령부가 받아들이자 캐슬링의 위치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롬멜을 이탈리아 방어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롬멜이 캐슬링이 선택한 로마 남부 방어선을 고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롬멜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며 자유로운 작전권을 요구했고 이탈리아를 오래 방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자 히틀러는 경노했고 롬멜을 비집단군 사령관직에서 보직 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캐슬링이 이탈리아 정구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롬멜은 1943년 11월 5일자로 서쪽에 있는 방위시설, 즉 대서양 방벽의 시설 검열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행, 검사, 제안 등등 하는 일은 많아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부대를 가지지는 않는 요직이었습니다. 롬멜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서구정구 총사령관 룬트슈테트 원수는 자신이 인정한 것처럼 전성기도 지났고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롬멜이 자기 대신 임무를 맡게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국방군 총사령관 카이텔을 비롯한 총사령부는 롬멜의 전략적 능력에 대한 불신이 많았기 때문에 룬트슈테트의 이 같은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롬멜과 룬트슈테트는 사이가 좋지 못했으나 나중에는 좋아졌다고 합니다. 대서양 방백을 시찰한 롬멜은 연합군이 제공권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급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독일군이 전투에서 기동작전을 펼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연합군의 침공을 해안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이 롬멜의 작전이었습니다. 롬멜의 보고를 받은 룬트슈테트는 롬멜의 전진 방어 전략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위해서는 롬멜의 능력이 필요했고 결국 롬멜은 1944년 1월 15일 제15군과 제7군의 지휘권을 넘겨받았습니다. 1944년으로 접어들면서 롬멜은 대서양 방벽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노력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해안의 장애물들은 설치가 되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1944년 3월 롬멜은 참모장을 가우즈에서 슈파이델로 교체를 했는데 슈파이델이 히틀러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는 일당들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5월 초가 되자 연합군이 그달에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히틀러는 노르망디가 상륙 지점이라고 확신했고 롬멜은 파드칼레 지역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5월이 다가도록 침공은 없었고 6월로 접어들며 날씨가 나빠지자 침공이 임박하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롬멜은 6월 6일이면 50세가 되는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휴가를 떠났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6월 6일 영미연합군이 북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감행한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입니다. 정식 작전명은 오버로드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전쟁 초기 서부전선에서 패하여 유럽 대륙에서 퇴각한 연합군이 독일 본토로 진공하기 위한 발판을 유럽 대륙에 마련하고자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1941년 독소전 개전 이래 독일과 치열한 싸움을 하던 소련은 영국과 미국 측에 서유럽에 제2전선을 구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수상 처칠의 신중론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1943년 11월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은 테헤란 회담에서 1944년 5월 1일까지 프랑스의 상륙작전을 실행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디데이는 5월이 아닌 6월 5일로 정해졌으나 악천후로 하루가 연기되어 6월 6일 총사령관 아이젠하워의 지휘 아래 미국 제1군, 영국 제2군, 캐나다 제1군이 주축이 된 연합군 병사 약 15만 5천 명이 북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파드칼레 방면이 상륙지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정예부대를 배치했고 악천후 때문에 상륙 날짜도 늦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술적 기습효과를 톡톡히 본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복귀한 롬멜은 전선 이곳저곳을 다니며 저항을 독려했으나 연합군의 압도적인 공세에 방어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룬트슈테트와 롬멜은 히틀러를 만나 후퇴를 건의했습니다. 서부전선 총사령관인 룬트슈테트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현재의 병력으로는 더 이상 연합군을 막기가 힘드니 여러 곳의 전선에서 군대를 후퇴시킨 뒤 유동적이며 독립적인 전투 지휘를 통해 현재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대답은 후퇴는 불가하며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육군 원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연합국과의 평화협상을 정치적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연합군의 태도로 볼 때 남아있는 길은 결사항전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뒤 룬트슈테트는 서부정부 최고사령관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1944년 7월 17일 롬멜은 전선에서 참모부로 돌아오는 길에 연합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롬멜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의식을 되찾았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두개골에 심한 골절을 입었고 관자도로에는 금이 갔으며 광대뼈는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롬멜이 부상을 당한 1944년 7월 20일 동프레센의 총통지휘본부에서 히틀러 암살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실패했고 히틀러는 살아남았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밑에 폭탄을 설치했던 슈타펜베르크를 비롯한 일부 가담자들은 재판도 없이 처형되었습니다. 곧이어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의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진행되어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동들은 롬멜을 비켜나갔습니다. 그는 한동안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고 8월 8일이 되었어야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롬멜이 부상당하기 전인 1944년 3월 롬멜의 참모장이 가우제에서 슈파이델로 바뀌었는데 이 슈파이델이 히틀러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슈파이델을 통해 롬멜은 슈투트가르트의 시장인 슈트렐린, 전 외무장관인 노이라스, 그 외 슈틸프나겔, 호프아크 등을 알게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히틀러 암살 음모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롬멜은 이들의 주장을 이해했으나 암살 계획은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부한 이유는 첫째, 히틀러를 순교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둘째, 히틀러 죽음 후 내란의 위험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롬멜은 이후로도 이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며 지냈습니다. 히틀러 암살 사건을 수사하던 게슈타포는 롬멜의 이름이 음모자들의 입에서 나왔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즉시 히틀러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롬멜이 암살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신한다. 하지만 암살작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도 확신한다고 측근에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향후 롬멜의 운명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당시 롬멜은 전쟁 영웅으로서 독일 국민에게 인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를 재판정에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롬멜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합니다. 그 하나는 자살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별 재판이었습니다. 롬멜을 찾아온 부르크도르프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재판을 하게 된다면 당신의 아내와 아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살을 택한다면 가족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며 당신의 장례식도 예우를 다해 치러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롬멜의 대답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네 였습니다. 이어서 롬멜은 부르크도르프가 준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하였습니다. 당국은 롬멜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웅의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롬멜의 장례식은 국장으로 거행되었고 유골은 헤를링엔의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롬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롬멜 하면 떠오르는 롬멜과 대척점에 있는 미군 장군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패턴입니다. 전쟁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이고 패턴 대전차 군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인물을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패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뛰어난 독일군 사령관 중 한 명이었던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원수는 자신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미군 지휘관으로 패턴을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놀라만큼 솔직하게 불군 군대는 프랑스 전역에서 패턴의 제3군이 실행한 진격을 상상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칠리아 작전 중 패턴의 부하이기도 했던 루시안 트루스콧 장군은 아마도 그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지휘관이자 가장 파란만장한 인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찬사의 연사도 많았으나 비난의 연사도 많았습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비평가 겸 문화사학자인 드와이트 맥도널드는 패턴을 어스대는 떠벌이, 파시스트적 사고를 가진 귀족, 히스테릭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미치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조지 S. 패튼에게 보낸 찬사만큼이나 비난도 많았지만 중간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은 고사하고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전쟁에서 보여준 결과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격전을 만들어낸 독일군에 맞서 미 육군이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든 신속기동 교류에 있어 패튼은 매우 실질적인 개척자, 옹호자, 주창자였습니다. 대규모 기동전과 관련한 패튼의 전술적 비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의 옛 부하들과 동료들은 그의 명성은 물론 그의 원칙과 정신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 육군은 처음 만든 전차에 패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많은 육군기지에는 패튼홀이나 패튼막사, 패튼박물관 등이 있다고 합니다. 패튼이 가르쳐준 기동전의 정신과 항공전력이 포함된 제병연합부대의 활용은 미육군 전투교류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타고난 군인인 조지 스미스 패튼 주니어는 1885년 11월 11일 로스앤젤레스 외곽 레이크 비냐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조지 스미스 패튼은 1852년 버지니아 군사학교를 졸업했고 남북전쟁 때 제22 버지니아 보병연대를 지휘했으며 1864년 9월 제3차 윈체스터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월러 테주엘 패튼은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패튼의 아버지 조지 윌리엄 패튼 역시 버지니아 군사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패튼의 집안은 명망있는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단 아버지 조지 윌리엄 패튼은 군 생활을 빨리 청산하고 변호사와 지방검사를 지냈으며 이후 아내 가문의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린 조지 스미스 패튼 주니어는 남부연합군에서 지휘관을 한 명망있는 선조들의 이름에 대해 배웠습니다. 친가 조상들의 군사적 영광에 감동한 그는 어머니 루스 윌슨 패튼의 가문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사실 외할아버지인 벤자민 윌슨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초대 로스앤젤레스 시당을 지내 돈 베니토라는 존경받는 이름으로 불린 이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가이자 재계 거물이었던 돈 베니토는 외손자에게 부계의 군인 선조들처럼 영향을 주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패튼은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어린 시절 심한 난독증에 걸려 글씨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단한 노력으로 상당 부분 극복해내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독서가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고대 정복사, 일반 군사사, 유명한 위인들의 전기를 탐독했다고 합니다. 1902년 패튼은 미국군 장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조상들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의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 발달이 더딘 패튼은 곧바로 미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입학 추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버지니아 군사학교에 입학하여 1년 동안 공부하였고 이후 상원의원의 입학 추천을 받아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909년 6월 11일 조지 스미스 패튼 주니어는 103명 중 46등으로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미 합중국 육군 기병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소위가 된 패튼은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영예를 얻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길 원했으나 1909년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1910년 5월 26일 패튼은 베아트리체와 결혼하였고 1911년 3월 11일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승마와 펜싱 솜씨가 훌륭했던 패튼은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의 근대오종 경기에 미국 대표로 참가하여 5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패튼은 펜싱에 관한 한 미 육군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미 육군 기병검을 디자인하기도 했는데 이는 여전히 사용 중이며
일명 패튼금이라고 부릅니다. 1914년 멕시코의 혼란스러운 분쟁 상황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했을 때 패튼은 퍼신 장군의 보좌관으로 참전하여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1917년 패튼은 미 원정군 사령관인 퍼신 장군의 부관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참전은 했으나 부관이란 직책은 패튼에게 너무나도 맞지 않은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탈출구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영국인들이 탱크라고 부르는 새롭고 못생기고 전혀 입증되지 않은 무기였습니다. 패튼은 곧 탱크에 빠져들었고 기갑장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미군 기갑학교가 개교하기 전 프랑스군 기갑학교에서 전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패튼은 전차에 대한 기술과 전술적 지식을 재빨리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랑그르에 미군 기갑학교가 개교하자 최초의 교관으로 복무하였고 육군 총참모 대학도 다녔습니다. 1918년 8월 미군은 전쟁에서 처음으로 생미엘 돌출부에 대하여 독자적인 대규모 공세에 착수했고 패튼은 공식적으로 제304 전차여단을 편성하여 참전하였습니다. 전투에서 패튼은 언제나 항상 앞에 섰으며 야전 계급장을 제거하지 않고 공격 선봉에서는 유일한 장교였습니다. 계급장 배지는 유능한 저격수에게 확실히 거부할 수 없는 표적이 되었지만 패튼은 자신이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병사들이 눈으로 확인하길 바랬습니다. 생미엘 전투에서 미군은 승리했고 패튼은 전차의 효과와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전투에서 왼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을 정도로 용감히 싸운 패튼은 전시 대령으로 진급하였고 1918년 11월 11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의 3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대의로 참전한 패튼은 부상으로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고 기갑학교와 야전에서 보여진 용기로 무공훈장도 받았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룬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으나 평화의 시기가 되자 육군의 해체가 시작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패튼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쟁 시 450만에 달하던 군대는 1922년 약 14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33세의 패튼은 제1차 세계대전이 자신의 유일한 전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무튼 평화는 그와 맞지 않았습니다. 1920년 6월 패튼은 전시계급인 대령에서 전쟁 전 정규군 대위로 되돌아갔으나 하루 뒤 소령으로 정식 진급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워싱턴에서 참모장교로 근무하였고 자신의 전투 경험과 전쟁 중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재검토하여 전문적인 논문을 쓰고 총참모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전차 교류에 관한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바로 전차를 보병에 속하게 한 것은 실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쟁 중 그는 스스로 전차를 보병의 예하에 두라고 했지만 자신의 전투 경험에 의하면 기계를 사람의 속도로 늦추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전차를 자유롭게 배치하는 것이 나았고 전차가 적진을 뚫고 적 후방 진지에 대혼란을 일으켜 전선에 균열을 내면 보병이 대규모 후속 공격에 이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패튼이 알지 못하는 독일의 군사 사상가들은 이미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실행하기 시작했고 최종 결과물을 전격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워싱턴에서 근무하는 동안 패튼은 전차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매뉴얼을 작성하는 위원회에 임명되었고 전차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드는 위원회에서 근무하였는데 이후로 패튼은 미 육군에서 전차 전문가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 후 무력감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패튼은 폴로에 열정적으로 빠져들었으며 스포츠카를 사서 스피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인사장교 및 정보장교로 근무할 때는 여자들과 연문서를 뿌리기도 했지만 전쟁만큼 그에게 활기를 줄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1932년에는 육군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패턴은 군대에서 가장 유능하고 파란만장한 장교 중 한 명일 뿐 아니라 부자 집안의 아내와 결혼한 덕분에 가장 부유한 장교라는 유명세도 얻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1940년 4월 육군소장으로 진급한 패턴은 제2기갑사단의 사단장이 되었습니다. 1940년 12월에는 약 1000대의 전차를 비롯한 차량으로 조지아의 콜럼버스에서 플로리다의 파나마시티까지 왕복 400마일에 이르는 거리를 기동하여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습니다. 1942년 2월 패턴은 사막훈련센터를 창설하여 부하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미 육군에서는 패턴이 훌륭한 트레이너이자 기갑전의 주창자로서 야전보다는 기갑부대와 교리를 만드는 데 훨씬 더 유용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야전에 나서고 싶어하는 패턴에게 결국은 굴복하고 전쟁터로 그를 불러냈습니다. 패턴은 전쟁의 인간이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복수를 원했으나 유럽에서 히틀러를 상대해야 한다는 윈스턴 처칠의 의견에 동의하고 전력의 70% 이상을 유럽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모로코의 대서양연안과 알제리의 지중해 연안에 미영연합군을 상륙시키는 작전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를 횃불작전이라고 합니다. 횃불작전의 주요 상륙지는 세 군데였는데 동부기동군은 알제리, 중부기동군은 오랑에 상륙하였고 패턴이 지휘하는 서부기동군은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근처에 상륙하였습니다. 연합군은 각각의 상륙 지점에서 비시 프랑스군의 저항을 받았지만 이를 물리쳤고 패턴의 부대도 카사블랑카를 점령하였습니다. 패턴은 모로코 침공의 성공으로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후 패턴은 카사블랑카를 주요 미군 군사기지로 전환시키는 업무를 감독했고 후속 부대를 훈련시키면서 군사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티니지에서 진행되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1943년 2월 미제 2군단이 카세린 패스에서 롬멜의 독일군에 패하자 미군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그러자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는 패턴에게 제2군단의 임시지휘권을 주어 부대의 재건을 맡겼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10일 안에 제2군단을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패턴은 이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였으며 1943년 3월 12일 중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시칠리아 침공 계획인 허스키 작전은 너무나도 간단한 작전이었는데 몽고메리가 지휘하는 동부기동군인 영국 제8군이 시칠리아 동쪽 카타니아 인근에 상륙하고 패턴이 지휘하는 서부기동군인 미육군 제7군이 팔레르모 인근에 상륙하여 두 기동군이 동부 및 북부 해안도로를 따라 진격하여 섬 북동쪽 끝에 있는 메시나에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칠리아 섬을 정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토를 침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패턴에게는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으나 몽고메리는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몽고메리는 연합군 사령관이 아이젠하워를 설득하여 초기 작전 계획을 변경했는데 그 계획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영국 제8군이 메시나 양옆인 시칠리아 북동쪽 모퉁이 두 곳에 상륙하고 패턴의 제7군은 오로지 제8군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동쪽 해안을 따라 젤라, 스코글리티, 리카타 세 곳에 상륙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패턴은 매우 격노하여 미국이 속았다라고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전략가가 아닌 전사, 야전지휘관, 그리고 전술가로 여기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으나 그는 어떠한 불만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패턴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1943년 7월 10일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고메리는 초기 저항 없이 신속하게 시라쿠사를 확보했으나 아우구스타 외곽에서 독일군의 저항에 막혀 진격이 멈췄습니다. 한편 젤라에 상륙한 패튼의 부대는 적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진격을 개시하였습니다. 패튼은 북아프리카에서 영국군이 습관적으로 미군의 전투 능력을 과소평가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기동하는 것 역시 과소평가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칠리아 작전에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로 했습니다. 몽고메리는 몰랐지만 패튼은 해안에서부터 질주하여 몽고메리보다 먼저 메시나를 점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몽고메리의 진격 속도는 독일군의 저항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연합군 동부군 사령관인 알렉산더 장군은 노골적으로 패튼의 제7군에게 몽고메리의 후방을 방어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패튼은 알렉산더에게 이 굴욕적인 명령에 대해 직접 항의했으며 팔레르모를 확보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알렉산더의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패튼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진격한 패튼은 곧 팔레르모를 점령하였고 메시나를 향해 맹렬한 진격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8월 16일 패튼의 제7군은 영국군보다 하루 먼저 메시나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으로 패튼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고 시칠리아의 정복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위문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부상을 입지 않은 병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곧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패튼은 즉시 해당 병사와 병원 관계자 및 부대원들에게 사과했으나 미 의회에서 패튼의 해임을 건의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되자 이러한 소란도 가라앉았습니다. 전쟁에 꼭 필요한 군인이었던 패튼은 해임되지 않았고 아이젠하워는 패튼의 지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후 패튼은 노르망디를 침공하는 오버로드 작전의 미군 사령관에서 제외되었는데 자신은 이유를 병사 폭행 사건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패튼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패튼이 공격 측면에서는 뛰어난 전투지휘관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오버로드 작전의 계획부터 상륙 초기 전개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업무는 평범하며 단조롭기까지 한 브래들리에게 맡기고 해안교두보가 확보된 후 적의 심장부로 진격하는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지휘관은 패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작전 이후 독일군이 가장 강한 미군 장군으로 여기는 패튼은 메시나 점령 후 11개월 동안 전선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병사 폭행 사건 후 패튼에게 주어진 희생은 11개월 동안의 열애였습니다. 제7군이 1943년 8월 17일 메시나를 점령한 후 패튼은 시칠리아의 정복자이자 미군 최고의 장군으로 널리 여겨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효과적이며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군의 능력과 용맹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되었습니다. 1944년 1월 패튼은 영국에서 새로운 부대인 제3군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투적인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즉각적인 임무를 간절히 원했지만 처음부터 군대를 만드는 것에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패튼은 즉시 분신과 같은 제7군 소속의 참모 장교들을 제3군으로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참모인 휴 게피와 호바트 게이, 그리고 핵심 개인 보좌관인 찰스 코드먼과 알렉산더 스틸러, 당번병인 조지 믹스 병장과 의무참모 찰스 오돔은 자신이 맡은 직책에서 패튼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패튼은 이들을 군대 내의 가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인 잉글리시 불테리어를 구해 정복자 윌리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곧 폭격과 포격에 겁을 먹는 소심한 개라는 것이 확인되어 주인을 실망시켰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패튼은 개의 이름을 윌리라고
바꾸었습니다. 패튼은 예전처럼 자신의 군대 만들기를 때 빼고 광내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각방과 넥타이를 갖춘 군복과 모든 군사 예절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또한 모든 이동과 훈련에 있어 그 정확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군기를 확실하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뒤 패튼이 직접 감독하는 집중 전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평소처럼 그는 사령부에 거의 있지 않고 현장에 자주 나갔는데 장교들과 부대원들이 훈련하는 곳마다 나타나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패튼은 자신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장교로 만들기 위해서 자주 강의를 하고 지휘 서신을 발행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서신이 1944년 3월 6일자로 발행된 첫 번째 지휘 서신입니다. 이 지휘 서신을 패튼 리더십의 정수라고 저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솔선수범하여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휘관뿐 아니라 참모 장교들도 매일 전선을 방문하라. 전선에서는 병사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관찰하라. 질책보다는 칭찬이 더 가치가 있다. 전투에서는 상급자가 전선으로 가는 것이 하급자가 사령부로 오는 것보다 언제나 쉽다. 장교들은 부상자들을 자주 방문하여 즉시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 적절한 휴식은 매우 중요하다. 계획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명령은 간단하고 짧아야 한다. 명령은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명령은 분명하고 완벽해야 하며 절대로 아무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 작전 준비 명령은 전투 관련 부서뿐 아니라 의료, 병참 등의 지원 부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적시에 내려져야 한다. 이 지휘 서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용기 있게 두려움에 떨지 마라. 오늘날의 미 육군 장교들도 여전히 읽고 있는 이 지휘 서신의 내용은 비단 군 지휘관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머리에 새겨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패튼은 병사들에게도 연설을 자주 했는데 그의 연설을 들은 한 젊은 병사는 가족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가 나타나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완벽하게 우뚝 솟은 그 모습에 꼼짝할 수 없었으며 공기에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30분 동안 우리에게 말했고 그의 비할 데 없는 웅변은 우리를 체면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연설을 마치자 우리는 마치 어떤 신성한 원천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살아 돌아올 남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침공 때 패튼의 제3군은 영국에서 대기만 했는데 패튼은 모든 일의 시작인 초기 상륙작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7월 초 드디어 제3군은 영국에서 노르망디로 조용히 배치되었습니다. 브래들리의 원래 계획은 제3군을 생말로만의 주요 항구이자 브루타니로 가는 관문인 아브랑슈에 투입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우거진 옛 석벽으로 둘러싸인 프랑스의 시골은 병력과 차량이 이동하는 데 엄청난 장애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리는 비로 전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으나 연합군 공군의 1500대의 B-17과 B-24 폭격기의 합동 공습으로 독일군의 전선에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패튼이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습니다. 진격을 개시한 제3군은 사흘 만에 아브랑슈를 점령했고 날짜 되는 날은 퐁토브 다리를 확보함으로써 미 육군이 남쪽의 루아르강, 동쪽의 생강과 파리, 그리고 서쪽의 브루타뉴 이렇게 세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코브라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작전의 성공으로 패튼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기동전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고 가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8월 초 프랑스 전쟁은
패튼 자신과 제3군이 준비해온 전쟁에 부합했고 그의 기질과 천재성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스피드와 협조가 특징이며 전진, 공격, 전진, 공격, 다시 전진의 공식이 적용되는 질주를 통해 패튼은 브래들리의 얌전한 구식 작전이었던 코브라 작전을 화려한 돌파로 변형시켜 완성하였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진군한 패튼을 독일군은 막을 수 없었지만 휘발유의 소모로 8월 말 메즈에서 진격을 멈췄습니다. 제3군은 불과 한 달 만에 루아르강 북쪽의 프랑스 대부분을 해방시켰고 독일 영토 코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3군은 9월 둘째 주가 되었어야 재보급을 받을 수 있었고 진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몽고메리의 마켓가든 작전의 영향으로 보급 물자가 다시 줄어들자 패튼은 상급 지휘관들이 10월 정지라고 부르는 명령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탄약을 엄격하게 배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패튼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 즉 방어태세를 취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1월 초 패튼은 다시 진격을 개시했으나 끊임없이 내리는 비와 홍수 그리고 진흙으로 인해 기어갈 정도로 진격을 형편없이 만들었고 여름 동안 프랑스 전역을 휩쓸었던 제3군은 11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마일밖에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12월 6일 독일군은 아르덴 지역을 돌파하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를 벌지 전투라고 합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미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였으나 바스토니에서 제101 공수사단을 중심으로 독일군의 진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패튼의 제3군에게 바스토니의 미군을 구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12월 22일 작전을 개시하여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한의 날씨를 뚫고 눈부신 속도로 질주하여 바스토니의 미군을 구출하고 독일군을 몰아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패튼과 제3군은 미 육군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하자 패튼은 태평양 전선으로 신속히 전환되기를 원했지만 그 지역은 더글라스 메가더와 조지 패튼이 같이 있을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습니다. 1945년 6월 패튼은 바이에른 점령군 군정장관으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였으나 곧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주 행정관료에 나치 출신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패튼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지금 독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치인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모든 나치 당원을 공직에서 제외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바이에른에는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기와 물도 공급해야 하고 기초 기반 시설의 재건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은 히틀러 정권 동안 관료와 행정가로 근무했으며 당원 자격은 당시 직업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패튼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9일 교통사고를 당했고 12월 21일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60세였습니다. 패튼은 종종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업에 관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신중한 기획자였습니다. 일단 작전이 진행되면 패튼은 전형적으로 진격과 공격이 조합된 끊임없는 작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것과 빠른 속도를 구별하기 위해 늘 신경을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 서두른다는 것은 즉흥적이거나 적절하지 않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반면 철저하게 준비하면 서두를 필요 없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작전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작전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였습니다. 패튼은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대책을 마련했고 가능하면 전투의 시간과 장소 같은 조건들이 적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는 진행되는 사건마다 지휘관이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1차 걸프전 당시 미 육군은 패턴의 이러한 원칙을 실행에 옮겨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패턴은 다른 모든 지휘관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리더십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동기부여의 달인이었고 자신이 지휘하는 부하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준을 뛰어넘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감정, 마음가짐을 부하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체 및 민간 정부의 지도자들도 리더십에 관한 패턴의 연설과 다른 선언들을 연구하여 그로부터 동기부여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